5. 간삼봉 전투. 군민연합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재현부대와 함께 팔반도에 있는 집단부락을 치고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팔반도란 간삼봉 부근에 있는 집단부락이다. 거기에는 300여 명의 위만군 토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대로 수행하고 세 개의 대부대가 한데 모여 군민연합대회도 성대하게 거행한 때여서 대원들과 지휘관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들 중에는 대부대들이 한데 모인 기회에 국내 진공을 도하든가 장백시가 같은 것을 탑새겨서 인민혁명군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정식으로 제기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사행동의 견지에서 볼 때 보천보를 방금 치고 난 후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다. 해산 방면의 공기가 심상치 않은 조건에서 장백시가를 친다는 것도 역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였다. 혈기나 욕망만을 가지고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격 대상지로 팔반도를 선택하였다. 우리에게 팔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이사동무들이었다. 그들이 우리 미령에 와 있을 때 그 고장의 실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그 후 우리는 팔반도에 우리의 지하조직을 박아놓았다. 그 지하조직 성원들 가운데는 류시성을 가진 위만군 병사도 있었다. 그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지휘관들의 눈밖에 난 사람이었는데 상관들한테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 부대에 의거해와서 분대장을 하였다. 이 사람이 또한 위만군 대대의 내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 일반적으로 유격부대가 적이 집중되어 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친 후에는 쭉 빠지는 전술을 써서 멀리 빠져나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보천보를 친 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들도 유격대전법에 도통하고 있는 것만큼 그 점을 미리 타산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관동군은 우리가 무성방면으로 빠져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 일대의 길목들에 대부대들을 촘촘히 배치하고 있었다. 이 점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쭉 빠지는 전술이 아니라 적의 턱 밑에 그대로 돌아앉는 수법을 썼다. 우리가 국경 근방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일대의 조국 광복회 조직들을 도와주면서 국내의 실정을 더 구체적으로 여해하고 장악하며 상승 단계에 있는 국내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자는 데 있었다. 우리는 팔반도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작원들을 불러 지하사업 정형도 여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과업도 주었으며 지방조직의 책임자들을 만나 사업 방법도 배워주었다. 이런 때 정보공작 임무를 받고 해산에 건너가 있던 리훈이 우리에게 통신을 보내왔다. 도천리에 한 병을 노인이 가지고 온 리훈의 그 통신에는 함흥 제74연대가 수십 대 자동차를 타고 급작스레 해산에 밀려들었다는 정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적들은 벌써 신파 쪽에 나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으며 토벌을 책임진 자는 김석원이라는 악질적인 조선인 장교라고 하였다. 어떤 자료를 보면 그때 함흥 제74연대를 인솔해가지고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 측 지휘관이 김인욱이라는 조선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내와 장백의 지하조직들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통보자료들은 한결같이 토벌대를 이끌고 함흥을 떠난 적장의 이름을 김석원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김석원은 일제가 소문을 크게 내려고 함흥역에서 조직한 요란한 장행식에서 혈서로 무운장구라고 쓴 깃발을 들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김일성 부대를 몰살시키겠다고 매우 격해서 떠들어댔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상급의 신임으로 토벌을 떠나는 것은 공산군의 전술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멀지 않아 74연대의 솜씨가 어떤가를 보게 될 것이며 황군의 위력 앞에서 공산군은 추풍낙엽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허장성세하였다는 것이다. 김석원의 함흥 74연대는 해산과 신파를 떠나면서도 환성의식을 치루었다. 일제의 앞잡이들이 집집을 찾아다니며 군중을 강제로 동원시켰다. 경찰과 일본인 요지들, 관리들, 재향군인들이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일장기를 흔들면서 부산을 피웠다. 토벌대 무력이 어찌나 많았던지 30 내지 40명이 탈 수 있는 목선으로 하루 종일 신파나루를 건네었다고 한다.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정탐일꾼도 아닌 리훈이 알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한테서 해산 시내의 적정을 탐지할 때 대한 과업을 받은 리훈은 목재상의 간판을 가지고 공작지에 침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19도구 관내에 있는 저국광복회 분회장들에게 과업을 주어 며칠 사이에 수백 대의 나무를 배기하고 그것으로 뗏목을 모았다. 목재상의 신분을 보여주는 증명서도 만들었다. 리후는 원래 8년 동안이나 산판에서 유벌노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른 한 사람의 조직원과 함께 떼를 몰고 해산으로 나갔는데 일이 잘 되느라고 그랬던지 강기슭에서 최경부의 친척되는 영감을 만났다. 최경부는 해산 사건 때 많은 애국자들을 잡아가던 악질적인 경관이었다. 박다를 체포한 것도 이 최가였다. 최경부의 삼촌은 리훈이 수백 대의 통나무를 끌고 온 것을 보자 나무를 몇 대만 팔아달라고 하였다. 리훈은 최경부 나리의 숙부되는 어른이라는데 어찌 돈을 받고 나무를 팔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통나무 2대를 거저주었다. 영감은 후무탄 김에 리훈에게 시내에 있는 목재상을 소개해 주었다. 영감의 말이 그 목재상의 사위도 자기 조카처럼 해산경찰서에 있다는 것이었다. 리훈은 목재상과 통성을 하고 나서 장백이란 데는 비족이 많아서 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나무나 내다 팔아서 돈양이나 모아가지고 해산에 나가 살 생각인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는 목재상에게 절반값으로 나무를 팔아버린 다음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그의 사위라고 하는 김순사와도 통성을 하였고 한 통 낸다는 명목으로 술자석도 마련하였다. 리훈이 김순사와 목재상을 처음으로 음식점에 초대한 날이었다고 한다. 취기가 돌자 기분이 좋아진 김순사는 아무 날 몇 시에 김석원 부대가 해산에 온다는 비밀을 흘려놓았다. 그는 보천부 사건으로 제국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군부의 위신을 축혀 세우느라고 김석원을 파견한 모양인데 아무튼 싸움깨나 하는 사람이라더라. 이 사람이 김일성 부대를 치고 서간도를 평정하겠다고 장담했다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 테지만 어쨌든 공산군 측에서도 김석원 부대와 접전하게 되면 고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함흥 74연대가 해산 시내에 들어오는 날 리훈은 고급 양복에 봄과 의뢰트를 입은 말쑥한 신사 차림으로 거리에 나가 환성대열에 슬그머니 끼어 토벌에 동원된 무력이 얼마이고 포는 몇 문이며 기관총은 몇 정인가 하는 것을 죄다 살펴두었다. 그리고 환성의식이 끝나기 바쁘게 압록강을 건너와 우리에게 연락을 보냈다. 연락이 사령부에 당도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장해우와 김정숙이 보낸 연락원이 또한 우리를 찾아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연락원은 압록강을 건넌 적의 부대가 13도구에 와서 행적을 감추었는데 지금 저 직원들이 동원되어 그 행방을 찾는다고 하였다. 리훈의 정보와 더천리, 신파조직이 보내온 정보는 신통이도 일치하였다. 지방조직들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해보면 토벌에 동원된 적의 무력은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적들이 조선 주둔군에서 정이라고 하는 함흥 74연대까지 토벌에 내몬 것을 보면 조선 총독의 분격과 신경질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보천보 전투와 그 전투를 전후하여 국경 일대에서 거듭 맞은 적들은 엄청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중국 관내에 대한 침략전쟁이 목전에 박도한 때여서 일제는 후방의 안전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때에 동장철벽이라고 자랑하던 저만 국경 일대가 난리판이 되고 보니 총독이 노발대발하는 것도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서강에서 작전 방침을 세울 때 국내 진공을 마친 후 세계 방면에 진출했던 부대들이 한데 모이기로 약속한 것이 아주 예견성 있는 조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2,000명이면 적의 역량이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이런 형편에서는 접전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서 건넌 일본군 대부대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였다. 적이 대부대로 공격해오면 재빨리 분산해서 기동전을 벌이는 것이 유격전의 일반적인 전술이지만 이번에는 관례를 깨뜨려 대부대를 대부대로 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우리는 팔반도 쪽으로 움직이다가 일단 행군을 멈추고 싸움터를 고르기로 하였다. 로마가의 서쪽산에 올라가서 직접 지형을 정찰하였는데 거기가 바로 사방이 탁 트인 간산봉이었다. 간산봉은 13도구로부터 8도구에 이르는 백여리의 광활한 대지에 가로놓여 있는 서강고원의 북쪽 3개의 봉우리를 말한다. 간산봉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원시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에 사등방 산줄기의 연봉들이 떠 있었다. 모두독이라고 불리우는 고장이었다.
남쪽도 역시 동서로 100리가 넘어 보이는 수풀의 바다인데 서강고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덕지대에 팔반도며 러국서와 같은 부락들이 띄엄띄엄 보였다. 간산봉은 대거연한 원시림의 바다 위에 섬처럼 솟아있는 봉우리였다. 적들이 여기로 오려면 13도구에서 서강성해로 올라오는 산구비와 역마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싸움터로는 간산봉이 제일 적당하였다. 저녁에 지휘관들이 모여 전투 방안을 토의하였는데 거기서 내가 강조한 것은 적의 정규 전법에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법을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산 능선을 차지하고 적들이 골짜기에 몰리게 유도하여야 하였다. 부대의 배치에서도 도식을 범하지 말아야 하였다. 적들이 우리가 주의를 덜 돌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는 영양을 많이 배치하고 전투 과정에 부대들이 수림을 이용하여 좌우로 빨리 기동하면서臨기응변하도록 하였다. 나는 442사의 지휘관들과 함께 전투 방안을 짜놓은 다음 새벽녘에 권영벽, 김재수, 정동철을 비롯하여 우리의 부름을 받고 간산봉으로 찾아온 국내와 장백지방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혁명 조직들의 사업 방향과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적들이 간산봉으로 공격해온 것이 바로 이날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최현 부대가 차지한 산봉우리에 있는 보초소에서 먼저 신호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곧 산능선의 지휘처로 올라갔다. 최현은 보초대가 적의 포위에 들 것 같아 한개 중대를 거느리고 전방으로 맞받아 나갔다. 적들은 순식간에 최현이 인솔한 중대를 포위해버렸다. 전투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 데 따라 전투 사기가 좌우되므로 어떻게 하든지 사태를 수습하여야 하였다. 리동학에게 경계중대를 데리고 가서 최현내 중대를 빨리 구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군은 위만군을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지만 최현내 중대와 리동학 중대가 안팎에서 협공으로 벼락같이 조교되는 바람에 적의 포위진이 무너져버렸다. 치열한 육박전 끝에 중대는 구출되었다. 사태를 역전시킨 우리는 적들을 여러 번 협곡에 몰아놓고 하루 종일 답새겨대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맹수처럼 기세가 등등하였다. 일본 군대의 돌격이란 참으로 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타고 넘으면서도 목이 터지게 함성을 지르면서 파도식으로 계속 연달아 달려들었다. 서왕정 방어 전투 때에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 간도 파견대의 돌격을 겪어보고 대단히 악착하다고 하였는데 이 함흥 74연대의 돌격은 그보다 더 맹렬하였다. 우리가 기관총을 10여 종이나 배치하고 전방을 탄막으로 뒤덮는데도 적들은 그냥 새까맣게 달려들었다. 이런 공격을 종일토록 계속하였다. 그 통에 우리도 어지간히 힘든 싸움을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적이 아군진지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육박전까지 몰려야 하였다. 거기에 비까지 계속 내려서 전장은 더 처참하였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되어 군국주의가 사람들을 저렇게도 검질기고 분별 없는 야수적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떠오드는 야마도 정신은 부정의를 정의로 알고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천치들. 정구 앞에 분화비처럼 뛰어들어 보람없는 개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무사들하고 자부하는 청맹관이들. 타민족의 시체 더미 위에서 축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야수들. 자기가 죽으면 전조 대신의 혼이 자기를 굽어살피고 천황이 자기 명복을 빌며 일본 국민이 자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망상하는 정신불구자들을 수많이 생산해냈다. 일본의 군벌들과 대신들은 그렇게 죽은 장병들을 잠깐 비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사쿠라 꽃에 비기면서 황군의 정신이니 뭐니 하고 주어주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자기들의 죽음이 일본 제국의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었다. 황도 정신은 일본을 부흥회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멸망회로 몰아갔다. 여격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 군대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납게 달려들어도 혁명가의 자부심, 승리자의 자부심으로 적을 굽어보았다. 우리는 정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적들을 답새겼다. 여대원들이 싸움을 하면서 부른 아리랑이 전 대호의 포즈였다.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간산봉 전투장에 울린 아리랑은 혁명군의 정신적 중심을 비춰보이고 낙천주의를 시위하였다. 적들이 아리랑을 듣고 어떤 기분에 잠겼겠는가 하는 것은 그닥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후에 포로들이 고백하기를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졌고 다음 순간에는 공포에 잠겼으며 나중에는 인생 허물을 느꼈다고 하였다. 부상자들 중에는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자들도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도망병까지 났다는 것이었다. 적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저녁때가 되도록 폭우 속에서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때 우리는 팔반도 쪽에 정찰 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박성철 소부대와 식량공작조에 연락하여 적의 뒤통수를 때리게 하였다. 김석원은 앞뒤에서 얻어맞을 위험이 생기고 날까지 어두워지자 200명가량밖에 안 되는 패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싸움터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간삼봉 전투는 흥미있는 일화들을 많이 남겼다. 최연의 나팔수인 김자리는 덤벼치던 나머지 허벅다리에 척탄통을 세우고 쏘다가 반충력에 대퇴골이 골반에서 삐어져 나가는 사달을 일으켰다. 최현은 김자린에게 걸쭉한 역설을 퍼붓고 나서 척탄통을 2방 쏘아 포진지에서 한 대 몰켜 돌아가는 적들을 소멸한 다음 달골된 김자린의 다리를 2손으로 잡아당겨 단번에 제자리에 맞추어 주었다. 그날 아군이 쏜 척탄통에 김석원이 부상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실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함흥 74연대 토벌행각은 완전한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간삼봉 전투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 중에는 함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꽁무니를 뺀 병사들도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사까이라는 병절도 김석원을 따라가지 않고 청진에 도주하여 일제 패망 당시까지 술집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그는 간삼봉 격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짬만 있으면 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사카이의 말이 자기는 일본 사람이지만 조선 말을 알고 있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하였다. 그때 장교들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면서 병사들을 공격으로 몰아대었다. 사카이는 와두라들 떨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일본군이 산마루에 거의 당도하였을 때 혁명군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황군의 서열에서는 단꺼번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 사카이는 산 아래쪽으로 정신없이 내리달렸다. 그런데 이때 산꼭대기 쪽에서 조선 사람은 없디라 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조선 말을 아는 사카이는 그 고함소리를 듣자 얼결에 무기를 던지고 동료들의 시체 옆에 엎드렸다. 전역역의 유격대원들이 총과 단띠들을 걷어가느라고 전장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사카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함께 심한 염전의식에 사로잡힌 사카이는 어둠을 타서 산을 기어내렸고 4발 걸음으로 집단부락에 가닿았다. 이 사카이가 조선말 미천이 좀 있은 것이 행운이었어. 조선말이 결국은 내 생명을 살려주었어. 그래서 지금도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 이것은 사카이가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자주 했다는 말이다. 사카이의 선전으로 청진 시내와 그 주변 일대에서는 간삼봉 전투에 대한 일화들과 함께 우리에 대한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다. 군직을 버리고 소시민으로 전락된 한 침략군 병사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간삼봉 전투가 있은 얼마 후 우리 동무들은 전장 근처의 마을들에 갔다가 적들의 패전상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왔다. 전투가 있은 다음 날부터 적들은 해산 신파와 간삼봉 부근에 있는 마을들에서 담가와 우마차, 자동차들을 징발하여 시체 운반을 하였다. 그거장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투 직후 간삼봉과 그 일대의 부락들에는 일본군의 시체가 한 벌 깔려 있었다고 한다. 적들은 시체마다에 흰 광목초원을 덮어놓고 사민들이 얼씬 못하게 단속하였다. 적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저들의 패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문에 간삼봉 전투 실황을 소개할 때에도 사상자 수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였다. 김석원이 우리를 치겠다고 신파에서 압록강을 건너올 때는 하루 종일 걸렸는데 다시 건너갈 때는 반 시간 남짓하게 걸렸다고 한다. 사상자 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시체에서 머리만 잘라서 마대나 나무 상자에 넣어 우마차에 실어 자동차가 있는 데까지 날랐다. 그러면 시꺼먼 풍을 친 자동차들이 그 마대와 나무 상자들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갔다. 시체들을 화장하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간삼봉 지구 농민들은 며칠 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한다. 시체 운반에 동원된 일본 병사에게 어떤 농민이 지미를 떼고 나리,
달구지에 싣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일본 병사는 능청스럽게 가보자라고 대답하였다. 호박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농민도 싱글벙글하면서 가보자 농사가 대풍이군요. 좋은 국거리니 많이들 자시오. 하고 야유하였다. 그때부터 한간에는 호박대가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민들은 일본군 시체만 보면 호박대가리라고 풍자하였다. 김석원과 그의 패잔병들은 번화한 해산을 거치지 않고 조심스레 신파와 풍산으로 빠져 함흥으로 돌아갔다. 출동할 때는 장행시까지 하면서 떠들썩했던 함흥역이 돌아올 때는 초상난 집 같은 광경이었다. 역도에 나온 것은 병영에 남아있던 병졸들 뿐이었다. 그 병사들이 부상자 투성인 출정 군인들을 벅판에 세우고 거리를 가까스로 지나갔다.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패망상을 감추자니 그런 궁상스러운 짓도 하였을 것이다. 함흥의 무독정이라면 일본 군인들이 격검을 하던 연무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간산봉 전투가 있은 후 얼마 동안 적들은 여기서 격검을 하지 못하였다. 신파거리에서는 간산봉 전투가 있은 후 야경서리까지 없어졌다고 한다. 간산봉에서의 패전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되었고 김석원이라는 이름은 그 치욕의 대명사로 되었다. 결국 보천보 전투와 그에 잇따라 진행된 간산봉 전투로 조선 청동 미나미와 관동군 사령관 우에다가 도문회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히 소멸하겠다고 작성한 이른바 획기적인 전략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이로써 1937년 초 우리가 계획한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간산봉 전투는 우리의 항일무장 투쟁사에서 하나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의의 있는 전투였다. 이 전투는 구시산 전투와 더불어 보천보 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해주었다. 구시산 전투와 간산봉에서의 격전으로 하여 보천보 전투 승리는 더욱더 큰 빛을 낼 수 있었다. 비유해 말하면 간산봉 전투와 구시산 전투는 보천보 전투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무적 황군의 신화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간산봉 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 지구에 진출한 후 항일혁명의 전성기를 마련하는 데서 하나의 뚜렷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싸움이었다. 운명의 조화라고 할까. 우리의 숙적이었던 김석원은 해방 후 또다시 38선을 사이에 두고 최현과 대결하였다. 최현은 거기서 경비여단을 지휘하였다. 리승만이 김석원을 38선 가까이에 밀어보낸 것을 보면 간산봉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할 기회를 마련해 주느라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북으로 의거해온 국군 사병들의 말에 의하면 김석원은 38선을 지킬 때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최현도 그와 맞다들면 혼을 내주려고 별렀다. 전쟁 전야에 김석원이 불의의 38선을 넘어 대규모의 기습을 감행한 일이 있었다. 그 바람에 송악산에서 싸움이 붙었다. 아마 그는 최현을 혼내오거나 없애치울 작정이었던 것 같다. 경로한 최현은 38선을 넘어온 국군을 모조리 소멸하고 얼마 안 되는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개성까지 따라갔다. 그는 내친 걸음에 서울까지 쫓아가서 김석원을 잡겠다고 하였다. 나는 최현에게 당장 철수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일제놈들의 충견이 되어 싸우러 왔었지만 지금은 미국 상전에게 매워 있다. 자칫하면 동족끼리 죽일 내기를 하게 되고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 김석원도 조선 사람이니 언젠가는 자기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금은 최현도 김석원도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을 대신하여 오늘은 만국의 서름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북과 남에서 총뿌리를 마주대고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다. 나는 북과 남의 모든 새 세대들이 민족의 핏줄을 두 토막으로 동강낸 인위적인 그 장벽을 하루속히 제거해버리고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김석원도 말년에는 이런 염원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